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첫 시간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오늘 조금 더 나아지려고 옷도 좀 이쁘게 입어봤습니다. 그 첫 시간에는 이제 제가 민주공화국의 꿈을 그 당시 청년들, 그러니까 아직 그때의 청년들은 조선왕국의 청년들이었습니다만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민주공화국의 꿈이 피어난 그 1898년의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이제 식민지였죠.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 젊은이들 마음속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남의 나라, 중국, 물론 그때는 국제도시로 되어 있었던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봤던, 가건물을 세워봤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1948년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꿈대로 또 설계도대로 실제로 우리 땅에서 만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전을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했죠. 한때 영원할 것 같던 대일본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도에 넘치는, 분에 넘치는 그런 어떤 세계대전을 도발했다가 추축국 속에 서서 도발했다가 사멸, 패망함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국을 이 땅에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해방 전국 3년이라는 것은 매우 혼란의 연속이었고 또 이 통일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남반부에서만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반쪽짜리 나라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을 보면 아주 멋진 그런 어떤 이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2차 대전의 이 결과로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건국 신화도 없고 거기다가 사실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남의 힘을 많이 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점이 많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건국의 이 지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친일 시비에서 자유로운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 있던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았지만 국내에 살았던 2,500만 우리 민족들은 정말 그 태평양 전쟁의 시기 그 전시의 그 혹독한 일본 제국주의 광란의 그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참 불가피하게 2차 대전을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서서 수행하거나 참전하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이랬던 어떤 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이 친일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국내에 사셨던 분 중에서는 드물다. 그래서 결국 보기에 따라서는 이 바로 친일파와 미군정이 야합을 해서 만든 나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러한 그 시각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생아라고 해서 좋은 유전자를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자도 사생아였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좋은 유전자는 어떤 때에 납니까? 좋은 때에 태어난 아이에게 좋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천지가 이렇게 좋은 때를 만났을 때. 근데 우리나라가 탄생한 이 시점은 아주 좋은 때였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세계 2차 대전에서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이제는 그런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제국주의가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이상이 불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왔다고 하지만 그 미군정의 장교로 왔던 그 청년 장교들 중에서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이상에 불타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또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 문제를 이렇게 저걸 하고 관장했습니다만 미 국무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이제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꿈과 희망에 불타던 그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정부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 그 2차 대전 끝나기도 전에 참 애석하게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트루만 대통령,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루스벨트 트루만 정부였습니다. 거기도 영국은 애틀리 노동당 정부였습니다. 영국도 2차 대전 사실 이쪽 태평양 전쟁은 끝나기도 전에 유럽 쪽에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총선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노동당이 단독 집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되는 데에는 유엔의 도움이 있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들어와서 실제로 선거법도 과도입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선거법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유엔 감시단이 들어와서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연령도 낮추고 또 문맹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기호를 짝대기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걸 다 유엔 감시단에서 와서 만들어 가지고 참 재헌국회의원 선거 50 총선이라고 하죠. 1948년 5월 10일 드디어 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전 국민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보통 선거를 모든 전 국민이 20세 이상의 모든 그 당시 아마 21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는 또 비밀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이 재헌국회가 소집돼서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또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하고 마침내 1948년 12월 12일로 기억합니다만은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바로 저는 그 대한민국 정부 승인이 이루어진 그 전전날인가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날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세계인권선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세계인권선언은 그 태반인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죠. 지금 읽어봐도 정말 그 좋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바로 채택된 바로 그 총회에서 대한민국도 승인됐다라는 거. 정말 좋은 때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속되게 말해서 사주팔자가 좋다. 대한민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48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요. 아직 8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74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기적적으로 발전한 이유가 뭐냐? 2차 대전 후에 숱한 나라들이 독립했지만 대한민국만큼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기의 또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영도력이 있었다, 지도력이 있었다, 또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그 대단한 기업인들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도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덕이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모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필리핀 1948년 시점에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 더 발전한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필리핀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결코 뒤진 나라가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들 자원의 부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인구의 몇십 %가 아주 절대 빈곤을 못 벗어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나라들은 바로 농지 개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티푼디움의 농장주의 자식이 만약 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열심히 그렇게 죽자 사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건강하게 있으면 다 저아버지 다 시간이 되면 내 거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농장주의 자식이 아닌 농업 노동자, 그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면 그 농업 노동자는 어떻게 되냐? 농업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낯들고 아무 때나 농장에 들어가면 아마 쫓아낼 겁니다. 배로 왔는데 훔치러 왔나?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배라 그러면 배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영농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거를 보면은, 자, 여기, 바로 이제 이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이라는 관산읍, 거기 성산리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 그 길 가다가 거기 길가에 있는 무덤 앞에 어떤 참 평범한 농민 부부의 무덤 앞에 비석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세웠나 봐요. 2004년에 세운 비석이군요. 그런데 제가 이 비석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부모가 손금이 다닳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그러니까 오남 사녀를 낳았는데 오남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비석에 이렇게 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다. 아마도 장남, 차남까지는 틀림없이 상고, 공고 보냈겠죠. 어쩌면 삼남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하고 이랬겠죠. 나중에 사남, 오남이나 겨우 대학 보냈을 건데도 비문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우리 부모님을 칭송하는 비문이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다 대학을 보냈다. 딸은 내칩니다. 그래, 뒷면을 보니까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모두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름이 쫙 써 있더라고요. 이 가난한 농민 부부는 마침 결혼할 당시에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가진, 그것도 아주 얼마 되지 않는 삼정보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밭두렁에도 콩 심고 그 구석구석에 옥수수 심고 고구마를 심어서 자식들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2009년에 원앙소리라는 독립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소를 주인공으로 하는 건데, 그 소의 주인이 최원균이라는 분인데, 경북 그 산골 마을 봉화군 어느 산골 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를 이제 이 할아버지가 키우다가 결국 이 소가 늙어서 죽어서 참 이렇게 묻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쭉 찍었는데요. 바로 이 할아버지도 구남매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 산골에 조그만 땅덩이를 가지고. 그런데 농사 지어갖고, 쌀하고 이런 거, 이렇게 자녀들한테 자루자루 담아서 보내주는 걸 보면, 주소를 보면 서울 방배동, 무슨 대전 어디, 대구 어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현대식 교육을 받고 현대적인 직장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다음번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 제가 자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아마 세계은행에서 어떤 학자들에게 연구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960년 기점에 농지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라는 그 지수하고 60년부터 이전까지 40년 동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하고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28개 나라입니까? 27개 나라입니까? 26개 나라군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나라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상관관계가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좌하단에 보면은 페루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나라들이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즉 토지가 아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겁니다. 거의 0%에 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0%, 페루 같은 데 0%입니다. 그런데 저우 상단에 보면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은 토지의 1960년 시점입니다. 토지의 균등 분배 정도가 세계 제일이라는 겁니다. 이 26개 나라 중에서 제일 균등한 거죠. 경제 성장률, 그 시점으로부터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타이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인데요. 물론 이렇게 된 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요인,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중국 대륙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그 중국 대륙을 차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48년, 49년도에 이제 완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는데요. 대만으로 그냥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버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48년 우리나라가 건국될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국무부에서는 이거 한국에서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도 바로 공산당에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 김성수 한민당 당수, 이런 지도자들도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농지개혁에 성공한 대한민국, 바로 그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한국만의 큰 어떤 좋은 유전자였다. 즉 평등 유전자, 즉 진보적 유전자죠, 말하자면.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 진보적 유전자는 영미권의 영미, 즉 미국 민주당 진보파, 영국 노동당, 그리고 유엔의 진보파, 이런 영미,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성전한 영미의 진보주의자들의 진보적 유전자가 바로 대한민국에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냐? 저는 이제 우선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서 국부 논쟁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시대착오적인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4.19 혁명이라는 우리나라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50년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아예 국부로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교실 같은데, 학교 교실에도 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그건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는 거와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풍경이 있었죠. 그때 이제 국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승만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4.19 혁명으로 그 국부가 이제 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국부가 스스로 뭔가 장기 집권하고 4.4 개헌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부정선거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저는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공이 큰 분들은 있다, 분명히.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로서 S를 자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국부라는 이런 무슨 아주 전근대적인 이름을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은 잊어버리고, 파운딩 파더스, 미국 역사 같은 데도 보면 쭉 백몇십 명, 그러고 어디 꼭 누구는 기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건국의 어머니들도 또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와서 또 그 여성 유공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회의원 198명 같은 분들도 다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에 포함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역시 이승만, 김성수, 신익희, 조봉암, 조만식입니다. 여기서 조만식은 사실은 평양에서 결국 주위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월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전쟁 초기에, 한국 전쟁 초기에 피살당합니다. 그 조만식 선생을 왜 넣느냐? 그는 월남한 사람 100만 명 이상이 월남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조만식 선생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봉암 선생은 바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하고 또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나중에 첫 직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2위 차점 낙선하시고 세 번째 또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직선으로는 두 번째죠. 바로 연이은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차점 낙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던 분이다.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도 죽산이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그 안을 만들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익희 선생. 신익희 선생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임시정부 요원이었습니다. 뭐 외무부장도 하고 내무부장도 하고 이렇게 또 했는데 46년 6월 달에 신익희 선생은 임정계와 이렇게 결별합니다. 한독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그만두고 사직하고 한독당을 탈당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46년 6월에 전향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것과 신익희 선생이 또 임정계로부터 이탈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것, 시기가 비슷합니다. 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업 발언, 북한에서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 이거 뭐 이런 발언을 한 그것도 46년 6월입니다. 그 시점이 같죠. 왜 이렇습니까? 그건 다 우연이 아닙니다. 46년 2월에 이미 당시의 사진을 보면요, 북한의 이 지방 인민위원회 이렇게 대회 같은 거 하면 군중 집회 하는데도 스탈린 대원수의 스탈린의 큰 사진하고 똑같은 크기로 김일성의 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큰 걸 양쪽에 딱 해놓고 그리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45년 9월 19일인지 그때 이렇게 원산항으로 들어온 지 몇 달 됐습니까? 5달이나 됐습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달도 안 됐는데 이미 김일성을 국가 원수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임시위원회인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정권을 수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식 토지개혁도 하고 그냥 막 이른바 말하는 혁명을 해버리니까 그 반동으로 몰린 분들, 목사, 이런 기독교 관계자들, 또 지주들, 또 좀 이렇게 전문직에 있던 분들, 전부 월남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과 집과 어떤 재산을 다 버리고, 금부치 몇 개 막 있는 거 챙겨가지고 그렇게, 월남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만 명 이상이 월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참 이미 46년 2월에 소련이 이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소련의 의도는 사실 중국 대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대륙은 어마어마한 건데 중국에서 장개석 군대가 더 많고 모택동 군대가 세력이 약한데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빨리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정을 빨리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무리수로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쪽에서는 바로 이제 신익희, 조봉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미군정 정부 기관에서 자, 이게 사태가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를 하고 당시에 또 미군정의 그 한국인 장관들은 전부 한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민당의 그 지도자인 김성수 선생도 거기에 힘을 합쳐서 그 내분이, 그러니까 내분은 이 인물 개인 내분이라기보다도 그 각 세력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당계의 조봉암, 임정 한독당계의 이 신익희, 그리고 한민당계의 김성수, 그리고 이제 해외 독립운동의 또 그리고 선배 세대인 이승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 이렇게 5분을 저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꼭 기억해야 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분들의 그 서로 다른 입장, 서로 어떤 그 토론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그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재미삼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해의 이름은 우남입니다. 우남. 달의 이름은 해공입니다. 우남은 이승만 박사의 호입니다. 해공은 신익희 선생의 호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지금 해와 달은 각각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조상으로 모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해와 달은 이렇게 허공에 떠 있죠. 음양이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형 대립 구도를 상징한다고 본다면은 바로 사람이 사는 마을은 인천 마을입니다. 김성수 선생의 도가 인천이죠. 또 죽산이 그 마을 뒷산입니다. 마을 뒷산 이름이 죽산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집 이름이 고당입니다. 고당. 고당은 조만식 선생의 호입니다. 이 5분의 호가 묘하게 이렇게 죽산, 인천, 고당이라는 이런 호가 이렇게 맞아서 제가 좀 재미삼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건국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인천과 죽산은 그런데 두 분 다 각각 진보와 보수 경향을 대표하지만 굉장히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 후에 야당 단일 야당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산은 공산주의자였는데 어쩌고 하면서 막 배제하려고 막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인천이 그러죠. 죽산을 배제하지 마라. 근데 이분은 이미 그때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죽산을 배제하지 마라 하는 그분의 유언은 결국 돌아가신 후에 지켜지지를 않고 결국 죽산 문제로 해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죽산하고 서상일 선생 등이 결국 진보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민주당과 진보당이 따로 창당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인천과 그리고 하필 또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분은 현재 건국 훈장도 못 받고 있습니다. 죽산은 못 받고 있고 인천은 받았다가 또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시 받들어지고 또 각각 진보 진영, 보수 진영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모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럴 때가 돼야 중도 진보, 중도 보수 그런 어떤 뭔가가 이렇게 양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드린 말씀은 결국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까지니까 50년간의 역사인데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중간에 1919년 이렇게 해서 1898년 만민공동회, 1919년 3.1운동,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만민공동회 전에 1894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갑오농민혁명과 또 청일전쟁과 또 더 중요한 게 갑오경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모든 그 전근대적인 제도, 법률 이걸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 후에도 사실은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게 53년인데 그래서 54년 정도까지 해서 1894년서부터 1954년까지 그러니까 60년간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6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10분의 위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왕조라는 그 아주 잡초, 잡목 이런 게 우거진 그 밭을 확 갈아엎어버린 김홍집. 조선왕국의 마지막, 영의정이요. 또 어떤 그 근대식 제도의 최소의 그 총리라고 하는, 초대 총리라고 하는, 김홍집 총리. 그 다음에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린 서재필 선생. 그리고 그 밭에서 씨가 싹이 텄을 때 그 싹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꾼 이상재 선생. 이렇게 세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얘기하면서는 그 세 지도자, 무장투쟁론의 이동희, 외교독립론의 이승만, 실력양성론의 대표주자 안창호 선생. 이렇게 세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분 중에서 살아남은 이승만 박사가 자기 다음 세대인 김성수, 조만식, 신익희, 조봉암 이렇게 네 분하고 같이 대한민국을 실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홍집, 서재필, 이상재, 이동희, 이승만, 안창호, 그리고 조만식, 신익희, 또 김성수, 조봉암 이렇게 10분을 넣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동희를 아마 좀 제일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3.1운동 당시에 이 임시정부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명단 말하자면 대통령 또는 국가 원수, 국가 수반을 누구로 하느냐 해서 이 명단을 발표하고 이곳에서 모여서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한 9군데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좀 뚜렷하게는 3군데의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논의가 있었고 그걸 나중에 안창호 선생이 합쳐서 이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실제로 이렇게 합쳐서 구축을 합니다만은 그 9개 전단정부 등에서 국가원수로 추대된 분은 손병희 선생은 물론 한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좀 이제 종교 지도자이고 또 연세도 아주 많고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된 분은 이동희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동희와 이승만이 이렇게 대통령 군총리 같으면 어느 쪽에서는 이동희, 이승만, 어느 쪽에서는 이승만, 이동희 이런 식으로 그 두 분이 엇갈려가면서 추대됐습니다.
근데 이 이동희 선생은 사실은 그 환경남도 단천이라는 그 시골의 아전의 아들입니다. 아전의 아들. 아전의 아들이라서 그 통인이라고 하고, 통인이라 하면 그 약간 그 심부름꾼이죠. 그 저기 군수의 심부름꾼 정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군사학교를 오고 서울 와서 이렇게 쭉 군인으로서 이제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참령뜻을, 아마 참령이라면 대령인데 그 당시에 뭐 장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강화 진위대장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1905년 정도에 그걸 그만두고 군대 해산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드는데 개성 강화 일대에 이분이 세운 학교만 해도 70개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환경도까지 막 온 전국을 다니면서 학교도 세우고 독립운동. 그래서 3.1운동 당시에는 이동희 선생이 이승만하고 나란히 그리고 안창호 선생까지 굉장히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즉, 그런데 이동희 선생은 독특하게도, 이제, 연해주로 이렇게 망명을 하는데, 원래부터 좀 이렇게, 조금 이제 군인 출신의 무장투쟁론자고,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 경향을 연해주 활동하면서 좀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어떤 조상일 수도 있는데, 이 흐름을 굳이 이야기하면 이어받은 분은 이제 박헌영과 경성공그룹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박헌영과 경성공그룹은 워낙 일제당국에서 그 탄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중운동으로서는 굉장히 조선 이 국내에서는 실제로 뭐 독립운동의 뿌리는 이 조선공산당 계열이 다 거의 잡고 있었죠. 근데 당 자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 그람시 같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그람시 같은 그런 독창적인 그런 사상가도 배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방 후에 박헌영은 또 조선공산당은 스탈린의 지령을 그 순종 좀 맞지도 않는 그것도 그냥 따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그 조선공당의 비주류였던 조봉암 선생이 이제 결단해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아서 농지개혁을 주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대목 관련해서 정말 저는 뭐 제 자신은 이 대목을 수십 번도 더 생각을 했습니다. 박헌영과 조봉암의 그 노선의 이런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한테 8월 태제를 꼭 읽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심지어 한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해서는 조선 책략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해서는 8월 태제를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조선 책략과 8월 태제를 잃지 않고서는 한국 근대사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근데 8월 태제는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그 묘미가 있습니다. 8월 태제를 읽어보면 식민지 조선의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이 공산당 흐름의 독립운동에 그렇게 많이 참여를 했는가.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자를 자처하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8월 태제를 보면. 8월 태제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붕 떠 있질 않아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논리적입니다. 한국 현실에 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태제를 쓴 박헌영은 그거 써놓고 몇 달 되질 않아가지고 바로 그 8월 태제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스탈린의 그 지령을 순종하면서 그 노선으로부터 이탈해버리고 오히려 그 노선을 지킨 것은 조봉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태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 정치 강령을 보면
대한민국 재헌헌법하고 같아요. 그 노선을 지킨 것은 조몽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실력 양성론은 평안도의 조만식 선생도 이어봤습니다만 또 호남, 전라도의 인천 김성수 선생이 이어봤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의 최후의 가장 정통 후계자는 인천 김성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어려운 시기에 중국을 다니면서 유지들, 부자들, 뭐 이런 지주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자본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근대적인 주식회사. 한국 사람도 이런 기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당시 일본 사람들, 일본이나 다른 그 선진국에 못지않는 그런 주식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경성방직을 만들고 또 동아일보 언론사를 만들고 또 고려대학을 세웁니다. 한 사람이 이거를 다 해냈어요. 굉장한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동희 선생의 사회주의 노선은 이제 박헌영과 경성공그룹이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동희 선생의 그러면 무장투쟁론은 누가 이어받았느냐? 그거는 이제 연안에 있었던 그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 한글 학자로도 유명한 김두봉과 그 김무정 등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독립동맹과 그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있던 조선의용군이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동북한일연군, 그러니까 만주에서 활동했던 김일성, 최용건 등의 부대가 또 그 이동희 선생의 노선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연안에 있던 조선독립동맹도 결국 중국 공산당의 그 하위 파트너로서 그 팔로군의 그 어떤 그 소속 부대로서 활동을 해서 독립성이 애석하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같은 거는 아예 그 일소 그 불가침 조약에 따라서 그 만주 지방에서 그냥 후퇴해서 2차 대전 기간 내내 그냥 그 하바롭스크에서 휴식을 하면서 소련 공산당의 어떤 그 지휘를 받는 그 정치 부대로 그냥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같은 그런 어떤 독자성,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스탈린의 아시아 정책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어떤 밖에 되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이동희와 이승만과 안창호 세 지도자가 떠났던 1922년 이후의 임시정부 간파는 그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이제 또 사람들이 그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간판을 백범 김구 선생이 간신히 지키다가 32년에 윤봉길 사의 어떤 의거로 이제 존재감을 상당히 다소 만회합니다. 많이 널리 또 다시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해방정국에서 김구 주석이 결국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쉽게 되고, 그 임시정부의 이제 중견 내무부장을 맡았던 중견 실력자인 신익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를 해서 사실상 제헌국회의 이제 의장을 함으로 해서 거의 2인자의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 안타까웠게도 미국서 공부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역사를 뭐 너무나 잘 알 텐데 워싱턴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2번만 하고 3번째는 스스로 이렇게 사양하고서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은 그 2차 대전 치른 루스벨트 말고는 전부 그 연임 2번만 이렇게 하는 전통을 세운 그 워싱턴의 이야기를 이분은 몰라 잊었는지 결국 장기 집권을 무리하게 여러 번 그것도 개헌을 4.4 개헌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면서 추진하고 나중엔 또 결국 부정선거로 해서 4.19 혁명으로 밀려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평생의 명예를 해서 이렇게 저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이렇게 또 민주공화국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게 그 당시에 붙어졌던 그 국부라는 그 어떤 호칭, 그것을 이제 이렇게 못 쓰게 되면서 잃어버리면서 그 어떤 정신적인 그 빈자리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이 백범 선생을 이렇게 그 빈자리에 그냥 넣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음항섭이 그 2차 대전 시기에 이렇게 썼던 신화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런 신화가 바로 역사로 이렇게 그냥 오해되고 바꿔치기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건국사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즉 이렇게 건국에 참여를 안 한 분을 무슨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조선을 실제로 건국하고 그 조선의 설계도를 그린 정도전을 역적으로 몰아서 500년 동안 고종 때 와서야 그 신원을 시켜줍니다. 하고 그 고려 왕조에 충성을 하면서 조선의 건국을 온몸으로 그 반대하다가 결국 그 죽은 정몽주를 충신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신 그런 조선 선비들의 어떤 그 정신분열증 비슷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태를 지금 우리도 좀 앓고 있는 그런 그 참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그때그때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이렇게 막 이용을 하고 왜곡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신화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것을 정말 참 조심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후대까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 8월 태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데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쯤 읽어보는데요. 8월 태제는 그 내용은 사실은 아주 독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에 코민테런에서 이 식민지 종속국의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또 그 공산주의 운동가들에게 이제 내린 그 어떤 태제가 있습니다. 그게 코민테런에 매달 태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주 내용은 뭐냐? 그대들은 식민지 상태에서 우선 민족 해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고 또 먼저 봉건잔재를 청산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부터 먼저 해라. 사회주의 혁명은 나중에 해야 된다. 하는 2단계 혁명론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태제도 보면은 그 며칠 전에 장안 빌딩에서 장안파가 이제
공산당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안파 1단계 혁명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은 굉장히 독창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코민테른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시기부터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내렸던 교육했던 그 내용입니다. 2단계 혁명론. 그건 또 모택동의 여러 가지 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심지어는요, 농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당장에는 지주 소작 관계의 것이 해소, 농지개혁, 이거조차도 약간 이렇게 분명하게 말 안 하고 그냥 소작료를 인하하라, 3.7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5제인데 3.7제로 바꾸자. 이 정도의 옹건한 내용. 정말 얼핏 보면 이게 공산당의 정치 강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옹건한 내용도 있고, 그다 8시간 노동제, 또 언론 출판 집회 교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치 강령을 재헌헌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어쩌면 더 진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탈린은 그런 어떤 노선은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리얼 폴리틱스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자기 세계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전체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막 공산당과 이 국민당 내지는 이런 어떤 좌우 대립이 막 이렇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또 다시 내전 상태에 베트남에 있었고 한국에 있었고 중국에서 막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소련이 이제 중국의 공산화를 위해서는 빨리 북한은 정말 전략적 요지에 있으니까요. 북한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으면 만주가 위험하면 중국 전체가 위험하니까 북한은 무리하게 그냥 빨리 공산화를 시키는. 그래서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우 있었지만 아마 북한만큼 이렇게 빨리 노골적으로 생판 저간 김일성 팀들 데리고 왔고 바로 그냥 정권을 세워버리고 자기들식의 혁명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5달도 안 걸려 그거는 거의 그대로 그냥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그냥 무력으로 그냥 해버린 거죠. 어떤 정치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46년 2월에 전향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산당으로부터 어디론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럼 어디로 바꿨냐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자가 됐다 어쩌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죽산 선생이 써놓은 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이분이 전쟁 중에도 장관이니까 또 이렇게 활동하고 그때 연설도 하고 또 부의장으로서도 연설도 했고 쭉 그런 걸 보니까요. 이분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그 시기는 영국 노동당이었어요. 영국 노동당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영국 노동당 같은 당을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국 노동당은 뭐냐? 영국 노동당하고 미국 민주당은요, 이름만 조금 다르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형제당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미 쪽의 진보. 영국에서는 그걸 사회주의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리버럴리즘이라 하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정책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분은 영미의 진보로 전향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한민당이나 이쪽 계열 분들은 워낙 좀 보수적이시니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이분의 옛날 공산당 전력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공산당으로 의심하고 결국 그걸로 몰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이분이 영미 진보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 발전의 방향은 지금 한국의 보수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유전자에 제가 자꾸 영미 쪽의 진보가 이 중요한 유전자로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이 한국의 보수는 자꾸 이렇게 한국 전쟁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반공주의로만 갑니다. 그런데 물론 반공을 하지만 반공을 하는데도 진보와 보수 입장이 있다는 거죠. 반공전선 안에 진보와 보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정부의 입장은 뭐였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국의 보수 이 사람들은 자꾸 미국 공화당하고 자기들하고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치시키고 흡사 한국 전쟁 때도 미국 공화당 뭐 지금 트럼프 정부 이런 데서 막 군대 보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의 영미의 진보 보수,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이런 수준의 어떤 또 독일의 3인당과 기민당 이런 수준의 진보 보수로 양립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했던 세대, 그분들이 제일 이게 민주주의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는 전두환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했잖아요. 그럼 전두환을, 저도 뭐 그때 투쟁을 했습니다만, 이 전두환을 좀 악으로 규정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야 그 어떤, 말하자면 그 이제 무서운 적들, 탄압을 막 하는 그 엄청난 적을 상대로 그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들이 싸울 때는 적을 굉장히 이렇게 좀 악마로 규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상대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인데 아니 서로 이렇게 공존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정파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가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점이 이제 민주화운동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농담으로 민주화운동 세대가 민주주의를 가장 못한다, 모른다, 또 적응을 잘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독립운동 세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년대, 30년대 진짜 그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탄압을 워낙 강하게 받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은 이렇게 선악구도로 세상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좀 조상들의 그 정서가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이어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진영 대립구도 그러면 이제 한쪽은 딱 뺄갱이 뺄갱이하고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쪽은 친일파하고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친일파는 반역자란 얘기거든. 사실은 이 국가에 대한 반역자란 얘기고 빨갱이도 마찬가지로 반역자죠.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동쪽으로 보내버려야 될 인간들이 친일파하고 빨갱이인데 상대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게 민주주의 할 수가 없는다. 투표하고 선거하고 그건 총독을 싸워야 맞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민주주의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대한민국의 탄생 이 강의도 사실은 제가 뭐 기침 기타 또 그리고 실제 제가 잘 평소에부터 이 강의 잘 못해서 재미있게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 이 하는 목적도 결국 대한민국의 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그 진보 보수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같이 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유전자에 특히 진보적인 유전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부터 보수 쪽에서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그렇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뒤부터는 또 이제 그럼 진보 쪽에서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나야 될 것이 좀 백범신화입니다. 사실 그거는 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단순히 찬탁 반탁 문제가 아니고 찬탁 반탁 문제는 아니고 인민공화국을 급조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를 하다가 바로 9월달 정도에 인공을 발표합니다.
그 인공 강요 명단을 쭉 보시면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뭐, 영원형 국무총리 헌,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교부 장관은 인천 김성수, 뭐, 좌우 합작으로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것이 8월 태제하고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8월 태제의 내용, 일관성 있게 가려면 그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은 아마 인공 발표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찬탁 반탁 운동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만은 거의 뭐 일일이 이제 뭡니까 미 군정과 이제 대결 노선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단순히 뭐 찬탁 반탁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이제 결국 이제 만약 8월 태제 노선 그대로 따른다면은 46년 2월에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 세워버리면은요,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해버려야 됐어요, 사실은. 그게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8월 태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니까, 그건 우리 노선을 이탈한 거다. 우리는 우리 노선대로 간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 이탈리아 공산당이든 뭐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이든 다 스탈린 지령대로 그리 간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좀 포괄적인 뜻이었습니다.